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분 모셨습니다. 나홀로 시리즈의 저자이자 역사학자 황윤 작가님입니다. 어서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황년입니다. 작가님, 벌써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예, 예. 아, 한 해가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흐를까요? 근데 저는 빨리 흐른다는 모르겠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셔요? 뭐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시간 흐름도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와. 빠르다 보이나 오늘도 올해도 그냥 뭐 열심히 원고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보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절대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장단점 이게 있는 치여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올해 작가님한테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래도 루틴대로 사시는데. 이제 책을 낸 거죠. 결과물. 결과물이죠. 예. 서울 사찰 여행이라는 책이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네. 그 책이 나와서 또 여기 방송을 저희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인연둥이님들도 만나고. 그 책이 없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않았겠죠. 인연이 닿지 않았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나온 게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이슈였다. 제 인생에선 이 올해 네, 인생에선 올해 그렇게 인생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에는 또 어떤 책을 쓰실 건지도 지금 준비된 사실 책은 궁금해요. 경복궁, 경복궁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전라남도 사찰, 그다음에 아. 경상북도 사찰과 유교 사원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왜냐면 이 경상북도에서 사찰과 이제 유교의 사원들이 네. 서로 막 조선 때 싸웁니다. 땅 싸움을 하죠. 그래요. 땅 뺏기 싸움. 이런 거 이야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다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쓸 뿐입니다. 내년에 예. 꼭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독자로서 기다리고 예, 예, 있겠습니다. 작가님은 원래 역사를 전공하신 건 아닌데 뭐 역사, 박물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매력이 그렇게 있으셨어요? 여기에?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냥 지금 흐름이 역사예요. 지금 이 여러- 순간도 그렇죠. 역사죠. 100년, 200년 누군가는 이 관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을 겁니다. 어머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100년, 200년 사람들 위해서 지금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러 유적지 이야기들을 좀 지금 현재 이 유적지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좀 담고 싶어서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아하. 예, 예. 아니, 작가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요. 맞습니다. 사실 작가의 가장 장점은 네.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돈벌이가 없죠. 그러니까 돈은 좀 덜 들어오는데 시간은 아주 많다. 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으면 작가를 제가 추천하는데요. 아, 돈을 보고 한다면 추천 안 합니다. 힘들다. 예, 예. 자, 우리가 평소에 보고 배우고 가볼 것 참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를 알고 박물관에 가야 할 이 특별한 이유, 또 우리 좀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박물관이나 아니면 우리 역사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에도 이 박물관이 중요하죠. 왜냐면 박물관 안에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네. 요즘 데이트하기 박물관이 제일 좋습니다. 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야. 새로운 막 인상파 전시를 한다. 예. 뭐 좋아하잖아요, 다들. 좋아하죠. 그런 전시를 같이 가면은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도 가능하고 좀 음. 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박물관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용으로 많이 쓴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놀랐어요. 옛날에는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전시를 보고 직접 데이트도 가서. 줄이고 밥도 먹고 예. 야, 요즘에 얼마나 참 이 좋아요. 박물관이 여러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박물관 안에 카페도 있고요. 그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음식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잘 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굿즈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그 굿즈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예.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예쁜데 하고 소장력을 맞아요.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는데 요즘 박물관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면 예.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근데 더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사실 사찰들마다도 이제 그 박물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성모박물관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성모.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좀 활성화? 그렇죠. 그리고 또 과감한 어떤
사찰의 지원을 통해서 더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같이. 저는 아이디어 많은데 네. 불러주는 사찰이 없죠. 근데 왜냐면은 네. 사찰을 방문하신 분들이 단순한 사찰 역사뿐만 아니라 불교 이야기들을 이 박물관에서 이게 얻기를 바라시는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좀 내용이 좀 부실해요. 어, 네. 부실한 것보다 저는 제가 그 박물관을 갔을 때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내용도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으면서 굳이 박물관에 그런 유물이나 유적이 없어도 불교나 석가모니의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 미디어로 활용한. 국립중앙박물관 그런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찰이 갖고 있는 박물관에서 음. 성모박물관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찰마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특- 고유의 네. 부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너무 모습을 이 좋은데요. 3D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한 음. 공간에서 그런 감격들이 좀 더 크게 나고 특히 어린이 불자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린이부터 불교에 관심 많고 사찰 방문하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네요. 자, 황윤 작가와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경주로 가서 불국사 석고람 이야기, 숨어있는 스토리텔링에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의 이름의 비밀까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사실 강릉에 있는 굴산사지라고 하는 그 사찰 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찰터. 사찰 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부도탑이랑 몇 네. 개만 있고 그냥 사라진 터입니다. 아. 근데 그 터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네.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교뿐만 네. 아니라 여기 계신 이 스님이 승려가 네. 이 굴산사지를 세우신 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할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 해서 어머나. 이분을 위한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그 저희 조계종과 그 선종에 맞습니다. 관련된 통일신라 말기 이야기가 그렇죠. 지금 선종 강릉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등장하죠. 예. 기대가 됩니다. 인연인가요에서 금요일 2부에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12월엔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관령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관령이라. 자,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강릉 가뭄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 가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비가 물이 안 없다고 와서, 네. 막 해서 대관령 산신에게 기우제를 지낸다 하는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좀 뭐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우제를 하고 좀 지나니까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더니 이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 찰 거라 했는데 지금 다 차버렸어요. 기우제 이후에요? 그래서 강릉에 지금 물 걱정이 아예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이 대관령 산신에게 기우제가 아주 효력이 있구나.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오늘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그게 할 거예요. 유명하죠. 네. 하면 거기 보면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대관령 산신인데 대관령을 쭉 올라가시면은 국사 성황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황사를 가보시면 대관령 산신을 모시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가장 높은 데는 작은 건물에는 산신각이라 해서 산신을 모셨고요. 네. 그 밑으로는 또 이제 대관령의 산신 바로 밑에는 국사 성황사라고 하는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두 개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산신당에 모신 인물은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장군님이 맞습니다. 또 여기서도 그래서 이 김유신이 왜 등장했냐면 네. 뭐 이 말에 닿으면 그래요. 김유신 장군이 네. 예전에 여기 강릉에 적이 왔을 때 그 적을 물리친 적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쭉 전달이 된 겁니다. 전달이 되다 보니까 허균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허균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의 글 중에 계묘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전에 이분이 1603년이에요. 네. 나는 강릉에 있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에 대령신을 맞이한다 해가지고 막 축제를 열었대요. 그 대령신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신라 대장군 김유신입니다. 공은 어릴 때 강릉을 돌아다니면서 산신에게 검술을 배우고 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매월 5월 초하루가 되면은 여러 물건들을 갖다가 대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축제를 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김유신이 대관령 신으로 모셔진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최소한 임진왜란 직후인 허균이 활동할 당시에는 김유신이 산신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 산신각에 김유신이 있는데 이 김유신이 어떻게 돼 있냐? 수염난 노인이 호랑이에 타고 있어요. 아, 왜요? 호랑이 타고 있는 인물이 그럼 김유신 예, 장군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찰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호랑이와 뭐 네. 나이든 뭐 산신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그림으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김유신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밑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사 성황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은 범일국사라는 스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범일국사. 근데 이분은 좀 흥미롭게도 활을 등에 메고 있는 장군이에요. 활. 그리고 양옆에 호랑이 2마리를 딱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유신보다 그림적으로 볼 때 격이 또 좀 더 조금 더 높게 돼 높네요. 네. 있고 또 장군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이 강릉에서는 김유신에게도 인사를 하지만 네. 더 큰 축제는 바로 이분 범일국사. 범일국사에게 하는 축제예요. 그 강릉 단오제가 그렇죠,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겁니다. 아. 강릉 단오제는 바로 국사 성황사에 계시는 바로 범일국사가 주인공이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학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장군처럼 보이는 분이 오히려 김유신이 아니고 범일국사 스님이고 네. 산신으로 세 분이 김유신이라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일제 감정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이 단오제를 없애버립니다. 이거 미신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30몇 년간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연결이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이 축제를 복원을 시켰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스토리의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장군이 원래 김유신이고 네. 산신이 원래 범일국사인데 이게 바뀐 게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하튼 이렇다. 장군복을 딱 입고 있는 분이 범일국사가 됐고 산신으로 되어 있는 분이 김유신인 거죠. 장군이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김유신은 누구나 다 국사 시간에 봐서 알고 네. 있는데 범일국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강릉에 그 당시 여행을 하면서 택시 기사분을 하나 이렇게 네. 하루 종일 여행하는 걸 해가지고 예. 다녔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강릉 사람들 중에 범일국사 모르는 분은 없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물이기에 범일국사가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걸 연구해서 제가 일상의 고고학 나 혼자 강원도 여행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범일국사가 어떤 분이냐? 바로 김유신처럼 실존했던 역사 인물입니다. 장군이신 건 아니죠? 장군이 아니에요. 범일국사니까 스님이죠. 진짜 스님이셨던 스님입니다. 거죠. 근데 이 스님의 가계가 좀 흥미로워요. 이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름은 품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품일이에요. 네. 성은 김씨고.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냐? 명주도독 김술원. 이게 명주가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네. 강릉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 지금은 강릉시장 같은 사람. 강릉시장의 김술원이고 어머니는 문씨인데 13개월 만에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간 포장이 된 거고. 그다음 15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저기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에서 마조도일의 제자인 명관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선불교를 배워서 마조도일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선불교의 어떤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의 제자로부터 배워서 선불교를 또 배워서 이제 돌아옵니다. 네네. 이런 분인데, 그러면 할아버지는 강릉의 명주도독, 그러니까 강릉시장과 같은 분이었는데 이거는 당시에 진골 신분만 올라가셨어요. 진골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김씨 이 피가 아주 높으신 그렇죠. 분들이죠. 귀족 왕족이잖아요. 네. 오죽하면은 진골이 육두품이나 아니면 지방 호족과 결혼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골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떨어지죠. 진골끼리 결혼해야 진골입니다. 네. 이게 엄격한 신분제의 파워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구체적 정보가 없잖아. 어머니는 문씨였거든요. 이 문씨는 신라의 진골 성씨도 아니고요. 아니죠. 진골은 석씨, 박씨, 김씨잖아요. 육두품에 들어가는 그 성씨도 아니에요. 예. 최씨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분은 뭐냐? 문씨는 누구냐면 학계에서 볼 때는 강릉의 호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의 호족. 즉
할아버지는 진골 귀족으로 와서 귀족이지만. 여기에 강릉을 이제 통치하는 인물이 됐는데 네. 강릉을 관리했는데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경주로 안 들어가고 네.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진골 자식으로 태어나서 진골인데 여기 호족과 결혼한 거죠. 호족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문씨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냐? 피의 반은 진골인데 아버지가 진골이니까 피의 반은 호족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진골인가? 육두품인가? 아, 당시에 아니게 그런데 이런 되지 않나요? 네. 인재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신라 내에서. 그래서 음.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하게 육두품도 아니고 진골도 아닌데 진골도 아니고 육두품도 아닌데 야 그게 준하는 대우를 해줍니다. 아, 대우는 또 대우는 그래도, 상당히 해줘요. 왜 예. 진골 피를 받은 분이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나라로 유학을 갈 때 이제 경주에서 구족계를 봐. 구족계가 뭔지 아시죠? 승려가 되기 위한 그 하잖아요. 예. 그걸 받고 당나라 유학을 갈 때 당나라 사신과 함께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줬으니까 네, 네. 당나라 유학 당시 아무나 못 가거든요. 국비 장학생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네. 그 갈 때 너 그래도 진골 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동할 때 무료로 이동해주고 아, 당나라 유학 가면 당시에 신라 정부나 당나라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공부를 합니다. 네. 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장학생.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선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선불교를 내가 배워서 신라로 와서 이 선불교를 알려야겠다. 알겠다.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잠깐 뭐 음악을 한 곡 좀 예, 듣고 올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작가님께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포레스텔라의 노래 연 듣고 돌아올게요. 포레스텔라의 연 듣고 왔습니다. 네, 황현 작가님 어서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불교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아, 사실 이 선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거든요. 사실 예. 불교의 주류예요. 그냥 수행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네. 근데 이 불교가 처음으로 도입될 때는 선불교였을까요? 아닌 아니죠.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어요. 왜냐면 네. 불경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예.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교종이라고 하죠. 예.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음. 이거 약간 학풍이 강해요. 예전에 원효 스님 얘기도 했지만 네, 네, 완전 네. 논리 싸움이에요. 맞아요. 논리, 철학. 그래서 막 수학에 버금가는 어떤 논리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당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수많은 경전을 읽고 배워야지만 부처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아니 부처님은 처음에 깨달을 때 이런 경전이 있었나?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체험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상한 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우리 너무 지금 논리적이다. 네. 너무 이상한 데를 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아. 선불교가 나올 때 마귀의 언어라 그랬어요. 기존의 불교 세력에서. 왜? 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엄연히 있는데 니들이 감히 부처님도 아닌데 뭐 깨달음을 어. 얻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의 언어라 불렀는데 차츰차츰 대중들의 지지 더 나가서 내가 글자를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중국에서 늘어나요. 당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유학생들도 어떻게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되죠. 네. 맨 처음에는 그냥 교정 배우러 갔던 분들도 이 당시 아. 9세기, 10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아. 그래서 선불교를 받아들여요. 네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경전의 권위에 매물러 있는 기성 불교를 비판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가졌기에 수행을 통해 순간의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수행으로 넘어간 걸 수도 볼 수 있어요. 네. 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경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솔직히 그렇죠. 이런 데에서 지금도 여러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의 진짜 말씀은 예전에 그 소위 말하면 소승불전 안에 있는 거고 대승불교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 아니다. 대승불교도 어찌 보면 부처님의 포괄적인 그 수많은 선지식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런 얘기 수없이 나오는데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뭐냐? 이런 걸 넘어서 부처님의 깨달은 그 과정으로 우리가 가자. 체험과 깨달음으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선불교가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신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바로 선종구산입니다. 구산선문.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네. 구산선문. 그래서 9개의 선 관련된 이제 사찰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하면은 구주가 걸린다는 이유가 이 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을 만든 구산선문의 이 분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찰을 만드신 분들 보면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거나 네. 또는 유학을 갔다 온 스승을 두고 배운 분이에요. 선불교를 배운 분이에요. 그리고 사찰을 창건한 인물의 신분을 보면은 진골이 아닙니다. 진골이 아니고 이 범일국사처럼 진골과 뭐가 조금 섞여 있는. 그래서 육두품과 진골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네네. 분들이 주로 이 선불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진짜 진골이면 교정으로 갈 그럴 확률이 것 높거든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사찰을 만들었을 때 보시는 부처님도 금동으로 비싸게 만든 부처님이 아니고 네. 철불이라서 조금 가격은 저렴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네. 부처님. 왜냐면 이제는 막 사찰을 지방에도 여러 군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금동 동이 지금도 비싼데 과거엔 더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불이 많고 그다음에 창간된 사찰이 신라수도 경주가 아니라 지방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 진치 경지의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또 불교 이제 고리가 충분히 전파되고 이 안에서도 부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족 또는 해당 직역을 시급으로 갖고 있는 진골 시급이 뭐냐? 그 진골 귀족이 갖고 있는 땅. 예. 그 진골 귀족이 여기 땅을 통치하면서 또 관련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자기 사찰을 또 운영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호족이나 진골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경력이 생기고 유명해지니까 신라 왕이 시주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라 왕도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종이나 화엄종을 넘어서 선종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선종의 여러 승려들에게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더 나가서 뭐냐? 부도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도탑이 뭘까요? 원래는 사리를 모신 것을 뭐라고 하죠?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합니다. 네. 탑. 부처님을 모신 게 탑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층목탑을 만들든 무슨 석탑을 만들 할 때마다 사리를 넣어서, 중국에서 네. 가져와 가지고 부처님 사리다 해서 모시고 했었어요. 근데 부도탑은 뭐죠? 나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 돌아가시면 그거를 화장을 해서 보니까 사리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모신 탑이에요. 탑을 부처님처럼 만든 거예요. 뭐죠? 네. 이분도 곧 부처님이다. 아하. 깨달은 분이니까 부처님이다. 아주 엄청난 개방감을 바탕으로 한 그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부도탑 하니까 교과서에서 부도탑 외우는 건데 당시에 이게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네네네. 이제 고승들의 이제 사리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부도탑에 모심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동격의 깨달음을 얻는 분으로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 부도탑을 통해서도 또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권위를 가지면서 선종은 후삼국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의 이제 견훤이나 네. 궁이나 뭐 왕건도 이 선종에 관련된 사찰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고려 시대를 넘으면 교정을 능가해 버립니다. 교정파는 갈수록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약해져요. 선종이 강해져요. 그러더니 조선 시대에 넘어가면 더 어떻게 되죠? 물론 교정이 남았겠지만 선종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도 선종을 중심으로 가는 불교가 유지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건 결국에 뭐냐? 근본은 뭐예요? 경전이 아니에요. 예. 내가 깨닫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 선종이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이 승려들이 만들어낸 사찰들, 네. 그 구산선문, 구산선문. 그 중에서 범일국사가 이제 네. 있는 것이죠. 와, 저는 선종 전에 이렇게 교종이 조금 더 있었다라는 사실도 신기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 기성 불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하여서 깨달음이 맞습니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라는 그런 확장된 마인드를 그 시대에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불교라는 게 계속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문점으로 가는 구조로 가요. 사실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조금 이게 낮춰보기에는 이 소승불교도 뭐예요? 자기가 아라한이 돼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네. 깨달음, 나 자신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대승불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다, 나 자신을 깨달음으로 끝나면 이건 아니냐. 모든 다른 이들도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발견했죠. 이 네. 대승불교를 발견된 근원은 뭐예요? 너 자신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더 나가서 선불교가 되면 이제 네가 그냥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방법, 수행을 해서 이제 너희가 깨달으면 이 경전 읽어야 되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경전을 구애받지 말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더 참선과 수행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행법을 알리고 깨달음을 나를 넘어서 너,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과정. 이게 불교의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 불교는 진짜 이 시대에 다시금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변화를 줍니다. 네.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춰 있다가 다시 한 거고 지금 또 스피드하게 움직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불자들에게 이런 부분도 알려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어느 정도만 해도 사실 좀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처음 편안하죠. 보십시오. 돈이 부족해도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느 정도 깨달음 얻어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절에 가가지고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는데 깨달음까지 절대 못 가죠. 머리도 못 깎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물질적인 이런 거에서 조금 구애 안 받는 어떤 즐거움은 뭔가 내려놓은 마음이 내려놨어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내려놨어요. 네. 돈에 약간 구애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데 남들에 비해서 그거에 막 적극적으로 돈에 막 쫓아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가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조금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있을까요?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국사 이야기하겠죠. 예. 법률국사가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돌아와가지고 강릉에다가 굴산사지라고 하는 굴산사를 만들어요. 사찰을 만들어요. 사찰을 만들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라 왕이 나중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승이 된 분들이 나중에 딱 산문을 만들고 경주를 가서 또 경주에서 또 왕사 대접도 받고 합니다. 왕사가 뭐예요? 왕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뭐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다 엄청나죠. 그렇죠. 스님으로 얻을 수 있는 권력은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률국사는 불러도 안 옵니다. 우와.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경문왕, 헌강왕, 정광왕 세 왕이 불렀어요. 왕사대라고. 안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40년간 강릉에서 그냥 지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당시에 이 스님도 이것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내가 왕사가 된다고? 한번 해보면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강릉에서 계속 머문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강릉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인연과 그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1100년이 지났는데도 40년 동안 강릉을 지키면서 법문을 했던 법률국사의 그 가르침을 자기도 받아서 1100년 지금도 사람들이 산신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얘기를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이 얘기했죠. 옛날에 이 강릉에 강릉고등학교가 그렇게 유명했대요. 서울대 간다고 막. 주변에 있는 영문고였네요. 뭐 삼척이든 뭐 어디든 속초든 막 공부 잘하면 다 강릉고등학교로 이사 와서 공부했대요. 근데 뭐야? 다 서울 가면 안 오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지역을 떠나는데. 그렇죠. 강릉에 있는 사람은 강릉 다 공부하면 해서 우리 사람 아니래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허균.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갔단 말이야. 율곡이. 그렇죠. 우리 강릉 사람이라는데 그 태어나서 공부 다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왔어? 안 왔다 이거죠.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갔다. 그런데 법률국사 보세요. 지금쯤에는 명문대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서울에 있는 학교 오래 했는데 안 간다. 나는 계속 와도 안 가잖아요. 내 고향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요. 안 쉽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시지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이 그랬습니다. 이런 감정이라고. 공부 잘하면 다 이사하고 뭐 하고 우리 이 사람은 강릉 사람은 아니라 이거야. 근데 이분은 강릉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국사에 대한 그 감정이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사람은 의리다. 그렇네요. 의리를 지키니까 지금 1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릉 사람들이 의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국사의 삶은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과 이런 걸 넘어서 이 삶 자체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고향인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지금 서울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서울이 아니라 저 안양에 살고 있죠. 서울은 안양이요? 집값이 비싸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연인가요에서 함께하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황현 작가님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쭉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정말 즐거운 해주세요. 시간이었고요. 사실 제 이야기는 4주로 끝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음. 또 연락 주시겠죠. 그걸 기다리면서 그럼요. 그냥 뭐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인연동이님들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또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곡을 우리 인연동이님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예, 자, 신승훈의 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 곡을 미리 픽 해오신 이유가요? 왜냐면 이 노래가 약간 다음 생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그 스토리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분 불자가 아닐까? 이렇게 막 심오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이야기라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니 저는 작가님이 어릴 때 좋아하셨을 테니까 무슨 뭐 여자친구와의 뭐런 사연이 있나 했더니 전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노래 자체에 불교적 네. 가치관이 담겨 있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찐불자 황윤 작가님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작가님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새 책 나오시면 꼭 다시 또 모시도록 할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듣겠습니다.